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지난주 엄청 추웠어요. 예, 엄청 추웠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셔야 됩니다. 감기도 걸리면 안 됩니다. 예, 항상 몸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다가 다시 만나요. 우리 지난주에 행정처분 하셨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파트였어요.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격 취소.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에게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자격 취소. 부양지역 이렇게 했어요. 부는 뭐죠? 부? 일단 우리 교재에는 88페이지 보시면 돼요. 88페이지. 88페이지. 자, 부양지역. 부는 뭐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양은요,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자격증을 양도한 자, 자격증을 대여한 자, 성명, 자격증, 양도, 대여. G는요, 자격증 어쥐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한 자, 자격증 어쥐 기간 중에 다른 계공에 소공됐다, 보존됐다, 서원됐다, 임원됐다. 핵심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란 거죠. 역은요, 그렇죠. 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받은 경우죠. 이 법이 중요하죠. 다른 법으로 징역받으면 자격 취소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자격정지는 시도지사가 소공에게 6개월 범위 안에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자격정지는 금이 둘 서서 확인인, 금리 2개 서서 확인해 이거잖아요. 자, 금은요, 금쟁이죠. 금쟁인데 시험 문제는 판매 명수, 관직상도 꾸단 중이죠. 골라서 내죠. 제가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 거짓된 은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대상물의 매매업, 저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았다.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영하게 했다. 중개보수 실비를 초과해 금품받았다.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중개하거나 매매업을 했다. 청약통장 같은 거, 직접거래, 쌍방대리, 우리 투기조장은 미등기 전매를 도와주는 거, 또 하나는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투기조장 행위.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중에 골라냅니다. 금제인은 금이 둘. 어차피 소공은 자격 취소 아니면 자격 정지밖에 없어요. 자, 이는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이중 소속. 그다음에 둘은 거래계약서 쓸 때 거짓기재 둘계약서.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썼다. 거짓 기재 둘 계약서. 자격정지 가장 핵심은 금이 둘이에요. 금이 둘. 자, 서는 확인설명서 작성했는데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고, 거래계약서 작성했는데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하고 보존하는 건 개공의 의무지 소공의 의무는 아니라고 그랬죠. 확인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확인 설명할 때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일 땐 이때는 500이하 과태료라고 예전에 배웠었거든요. 다음 인장 등록하지 않았다.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다. 금이 둘, 이게 기준 6개월짜리고 서서 확인은 기준 3개월짜리가 되죠. 자, 절대적 등록 취소. 등록 관청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그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노래 불렀지. 해결고 양이 지체. 슬픈 노래. 웃음이 나와요. 슬픈 노래인데. 다시. 해결고 양이 지체. 해는요, 사망 해산. 개공의 사망, 법인의 해산. 결은요, 결격 사유에 해당된 건데 결격 사유 중에서 이제 골라서 냅니다. 한정 후견, 성면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네, 파산 선고 받았네, 금고나 징역에 실형 선고 받았네, 금고징역 집행유예도 있고, 또 자격 취소도 있고, 또 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받은 것도 있고, 중요한 건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되는데 그 결격을 이의원 이내 해소하지 않으면 절등치가 됩니다. 자, 건은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거짓 부정 등록.
양은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했다.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했다. 등록증을 양도했다. 등록증을 대여했다. 이는 두 개예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다. 이중 등록. 이중 등록. 그리고 개공이가 다른 개공에 소공됐다, 보존됐다, 사원됐다, 임원됐다. 이 기중 소속이죠. 지도 두 개예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한 자, 자격정지 받은 소공으로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게 한 자, 협박죄, 절등치 이랬죠. 최근 1년 동안 업 2개 먹고 업 위반한 거죠. 업 앞에 업 2개. 자, 이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죠. 그러면 이건 업무정지할 수 있다. 그럼 X예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O, 업무정지할 수 있다. X. 자, 임등치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X.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 업무정지할 수 있다도 O가 되죠. 어떻게 하냐면 미둘금전 보휴 사법처리. 다시 미투 나도 금전을 보유하고 싶은데 왜 날 자꾸 왜 사법 처리하는 거야? 미둘금전 보휴 사법 처리. 자, 미는요. 등록 기준 미달. 우리 님은 살짝 모지라 이렇게 했죠. 우리 님은 살짝 모지라. 둘은 거짓 기재 둘 계약서. 우리 셔는 순수 업무정지죠. 근데 센셔 좀 세죠. 거짓 기재 둘 계약서. 센셔는 임등치다. 금제에 아까 나왔던 판매 명소 관직상 도구단. 금제인은 임금 주상전화 합격시켜주세요 이거죠.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면 김치전.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비공개 요청이라 정보를 공개하면 빠전. 우리 님이랑 전부쳐 먹자. 우리 님이랑 김치전 빠전 먹자 이거죠. 자, 보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 보증 설정 안 하고 중개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휴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해서 휴업을 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4는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임시 중개시설을 설치한 자, 이중 사무소 MC시설물. 시작. 이중 사무소 MC시설물은 임등치 1-1이죠. 자, 법은 법인의 겸업 위반입니다. 법인은 개공인데 겸업 제한을 위반했어요. 임겸업 이렇게 했지. 임겸업. 자, 최근 1년 동안 업 또는 과를 몇 개? 3개 먹고 또다시 업 또는 과를 위반했다. 우리 이렇게 연습했었죠. 예를 들어서 과일 수도 있고 또 업일 수도 있고 또 업일 수도 있는 거죠. 업 또는 과를 3개 먹은 거죠. 3개. 업 또는 과를 3개 먹었다. 또다시 업 또는 과를 위반했다. 또다시 업 또는 과를 이건 위반한 게 걸린 거죠. 이건 먹은 거고 이건 위반한 게 걸린 거죠. 그랬을 때 이 중에 절등치 되는 게 하나 있었죠. 업 앞에 업 2개는 절등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임등치가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 그래서 임등치가 되려면 일단 몇 방 먹어야 돼? 3방 먹어야 돼. 3개 먹고 업 또는 과를 위반하면 임등치인데 업 앞에 업 2개는 절등치로 주라 이거죠. 둘은 개공이가 조직한 사업자 단체나 그 구성원인 개공이가 독점 규제 공정거래법 위반해서 시정조치 과징금을 2년 이내 2회 이상 임등치 2년 2회 이상 임등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업무정지할 수도 있다. 자, 업무정지는 우리 등록관청이 개공에게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데 임최 결정. 아빠는 임씨, 엄마는 최씨, 내 이름이 결정인데 나한테 좀 쉬라고 라고 명령하니까 내가 뭐라 했어? 이씨 그랬지. 임최 결정, 명령, 인시. 자, 임등치 사유는 업무정지 할 수 있다. 나머지 여기 최부터 끝에까지는 오로지 업무정지만 주는 거죠. 그래서 순수 업무정지다라고 이름을 지었지. 순수 업무정지. 최근 1년 동안 업 또는 과를 몇 개? 2개 먹고 과 위반했다. 그러니까 뭐 과일 수도 있고 과업일 수도 있고 또 업일 수도 있다. 이렇게 2개 먹고 과태료 사유 위반하면 또 뭐 준다?
또 업무정지 준다는 거죠. 과업의 2개. 과업의 2개는 업무정지. 소공인은 보조원이 결격인데 그 결격을 이의원이 해소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그 다음에 정은 이번에 안 배운 겁니다. 지나가시고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았어. 보존하지 않았어. 확인설명서 교부 안 했지. 보존 안 했지. 서명 날인 안 했지. 거래계약서 교부 안 했지. 보존 안 했지. 서명 날인 안 했지. 셔는 전부 다 순수 업무정지. 명령은 조사 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감독상 명령에 불응했다. 단속 나왔는데 불응했다는 겁니다. 인장 등록하지 않았다.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썼어요. 그래서 인장 무조건 정지. 인장 정지. 인장 무조건 정지. 그다음에 시정조치 과징금을 아까 2년 이내 2회 이상은 임등치고 하나만 보고도 업무정지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 이런 걸 하셨는데 상당히 어려운 파트였어요. 어려운 파트였고. 자, 이제 오늘 할 내용 시작합시다. 행정처분 다음에 더 잘 될 겁니다. 일단 행정처분 파트는 처음에 좀 반복해서 인강을 들어보시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만 쭉 빼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들어보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 다음 형벌하고 과태료는 다음 기회에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은 여러분 이제 98페이지 98에서 거꾸로 한 장만 넘기시면 98에서 거꾸로 한 장만 넘기시면은 2편이 나와 2편. 오늘하고 다음 주에는 2편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여기 시작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은 마쳤고요.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마쳤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법령의 구성은 1장은 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제도예요. 우리 매매계약을 했을 때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건 2006년이에요. 부동산 거래신고를 오늘 아주 자세히 공부하게 될 거고 2장도 오늘 공부해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라고 하는데 신고허가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할 때 신고하는 때도 있고 허가받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 주에 우리 토지거래 허가라는 걸 공부할 거예요. 결국 이 법은 신고 허가를 담고 있는 법이다. 각종 신고와 허가를 담고 있는 법.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지금부터 천천히 자세히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지금부터 칠판에 필기 좀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필기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한번 이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봅시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도입된 건 2006년이라고 그랬잖아요. 2006년 1월 1일이에요. 2005년도까지는 우리나라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없었어요. 그 당시는 매매계약 같은 거 했을 때 어떤 가격으로 취득세를 내고 양도세를 내고 그랬을까 이걸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 법인데 법의 이름이 이런 법이 있어요.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나중에 중개 실무 파트에 가서 배우게 되는 과목이에요.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거민이라는 제도를 담고 있거든요. 거민. 우리 거민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아직 안 들어보셨어도 괜찮아요. 거민은 뭐냐면 자,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 대표적으로 매매와 교환과 증여예요. 이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이에요. 이 소유권 이전되는 계약을 체결한 자, 즉 취득자는요, 취득세를 내야 돼요. 네,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체결했으면 부동산이 소지하고 있는 시군구청장에게 찾아가요. 찾아가서 뭘 제출하냐면은 계약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 계약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이 법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시군구는요, 형식적 심사를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형식적 심사. 즉 실거래가를 검증하는 제도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땅인데 실제 거래 금액은 10억이에요. 근데 공시지가가 7억이야. 그럼 7억짜리 계약서 써서 갖다 내도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다 다운 계약서 썼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형식적 심사해요.
그래서 공시지가에 맞아서 맞게 계약서 써서 내면 그냥 통과됩니다. 통과되고 시군구청장은 그 계약서에다가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도장을 거민이라고 불러. 거민. 강남구청장 도장꽝 이게 이제 거민이에요. 그리고 이 계약서를 거민계약서라고 불러요. 그리고 취득세 내고 이 계약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거예요. 예전 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거민을 받고 이러지 않고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도와줬다. 그리고 계약서 써준 다음에 그 두 사람을 법무사한테 연결해줘요. 법무사들하고 친하거든요. 법무사가 당사자한테 다운계약서 써드려요? 그러면 예, 좋아요. 이제 다운계약서 써서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거민도 받아주고 취득세 받아도 해주고 등기도 해주고 다 그랬던 거니까 일반인들이 거민을 신청할 기회는 거의 없었던 거예요. 자, 이랬다가 야, 우리나라도 실거래가 신고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제도를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돼요. 여러분께서는 오래전이라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 당시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도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시작된다고. 네. 근데 이 세 가지 계약 중에서 매매 계약만 실거래가 신고를 하기로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교환 계약과 증여 계약은 지금도 거민 대상이다라는 거거든요. 이 교환 계약, 증여 계약은 지금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여러분의 땅과 제 상가를 한번 교환해 볼까요? 교환? 근데 우리 둘이 합의로 어떻게 된 거냐면은 가격은 똑같은 걸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럼 교환 계약서에 제 거 상가, 여러분 토지를 교환한다 이렇게 계약서 쓸 거예요. 그리고 가격은 굳이 쓸 필요도 없죠. 가격 같은 걸로 했으니까. 차익이 있다면은 보충금만 주고받는 거죠. 그러면 이 실거래가라는 게 있어 없어요? 없죠. 실제 오고 가는 현금이 없으니까 실거래가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교환계약은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 지금도 교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 계약서를 시군구에다가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시지가, 공시가격에 맞게 취득세를 부과해요. 근데 교환계약을 하게 되면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일단 취득세도 적게 내고 처음에 내가 취득했는데 나중에 교환계약을 했으면 팔 때 양도차익이 줄잖아요. 나중에 교환계약을 할 때는 공시지가, 공시가격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장점이 있고 증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한테 줬잖아요. 줬는데 이게 얼마짜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죠. 그러니 교환하고 증여는 지금도 형식적 심사를 거치는 거민제도에 포함된다. 거민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매계약만 실거래가 신고를 해요. 실거래가 신고하는데 장소는 같아요.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찾아가요. 이번에 뭘 제출하냐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라는 걸 제출해요. 나중에 신고서 작성 방법도 자세히 배워요. 기본서 과정 가서. 그럼 시군구는 어떤 심사하냐면은 실질적 심사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거래가를 검증하는 거지요. 평균치 맞으면 통과되고요. 좀 차익이 심하면 오차가 심하면은 이제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어. 계약서 갖고 오세요. 또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입증 자료 같은 거 가져오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짓 신고하기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되는데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가 실거래가의 최대 5%예요. 1억이면 500만 원이고 10억이면 5천만 원이나 됩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 심사한다. 그런 다음 신고 내용이 타당하다. 그럼 뭘 발급하냐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이라는 걸 발급해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 이 다음에 취득세 내고 이걸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매매계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매계약은 거민 대상이면서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매매는 뭐라고 해요? 거민 대상이면서 신고 대상이다. 근데 신고가 나중에 만들어진 특별법이잖아요. 그러니 신고하여 뭘 발급받으면 신고필증을 발급받게 되면 계약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자, 이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매매는 신고하고 교환 증여는 지금도 검인 대상이다. 이 정도만 일단 아시면 되겠고, 처음에 2006년 1월 1일자로 부동산 거래 신고 처음 도입될 때는요, 그 당시 토지와 건축물의 매매만 신고했었어요. 뭐가 신고 대상 아니었냐면은 분양권이 신고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럼 그 당시 분양권이 신고 대상 아니었다는 건 분양권은 검인 대상이었다는 얘기죠. 검인. 그럼 여러분, 분양권 매매가 검인 대상이면 실거래가 신고를 제대로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할 리가 없죠. 형식적 심사하는 건데 프리미엄이 3,000이다. 3,000 신고하면 300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분양권 매매에서 실제 거래 금액을 신고하지 않다 보니까 부동산 투기가, 주택 투기가 잘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2007년 1월 1일부터 아파트 분양권과 그다음에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도 신고 대상에 포함시켰어요. 포함시켜서 10년이 쭉 흘렀고 2017년 1월 20일자로 이 세 개의 법이 원래 세 개의 법이었다가 하나로 통합됐거든요. 통합됐습니다. 원래는 세 개가 따로따로 만들어진 법이었어요. 하나로 통합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대폭 이제 개정해서 어떻게 개정했냐면 안 되겠다. 주택이든 상가든 택지든 따지지 말고 공급 계약도 다 신고하자. 그 공급 계약은 뭐냐면 분양 계약을 뜻해. 분양 계약. 그러면 분양 계약은 2017년 1월 20일 이전에는 검인 대상이었어. 검인 대상. 아파트 분양 계약은 검인 대상이어도 별 문제 없었던 건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분양받은 사람 중에 나만 거짓 신고할 수는 없잖아요. 분양가 다 같은데. 그래서 분양 계약은 검인 받아도 별 문제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부 소규모 단지에서 단지 전체 다운 계약서, 단지 전체 업 계약서가 적발이 된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업 계약서 가격을 높여서 하는 이유는 대출 같은 걸 많이 받을 목적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야, 그냥 공급 계약, 분양 계약도 다 신고해라. 주택이든 상가든 택지든 따지지 말고. 그리고 분양권, 그러니까 이전에는 상가 분양권이나 택지 분양권은 신고 대상이 아니었는데 신고 대상 다 포함시킨 거예요. 흔히 이제 문제 풀 때 여러분 2017년 이전 2016년까지 문제 풀 때는 토지 건축물 55, 아파트 분양권, 아파트 입주권 55, 그다음 공급 계약은 X, 상가 분양권, 택지 분양권 X 이렇게 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5가 되니까 신고 대상은 늘어났지만 공부하기는 편하고 자, 이 신고 대상을 지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책에 어디부터냐면은 일단 98쪽에 있는 서론은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내용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용어의 정의 제목들만 이해하면 돼요. 뭐 부동산 등이라는 건 이제 곧 공부할 거고 거래 당사자는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죠. 매매 계약을 신고하는 거니까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는 말은 외국인도 당연히 우리나라 부동산 매매를 취득했으면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 등이라는 건 이따 2장에서 자세히 배워요. 자, 이제 2절 갑니다. 2절에 부동산 거래 신고로 갑니다. 거기 거래 당사자 방금 매매 계약 배웠고요. 매매 계약만 신고하니까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고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 다음 신고 대상 부동산 등 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등 칠판 보시면 부동산 등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게 부동산과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거든요. 부동산과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묶어서 우리는 부동산 등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입니다. 아까 계약은 매매만 신고했으니까 토지의 매매 계약과 건축물의 매매 계약을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는 100페이지겠죠. 100페이지에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칠판 보고 지금부터 열심히 외워볼게요. 자,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이렇게 외운다. 자, 책에도 이 순서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노란색 글자를 동그라미 치세요. 주, 시, 건, 택, 도, 공, 산, 빈집 이만큼을 찾아서 동그라미 딱 치세요. 제가 이거 지우는 동안 이쁘게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치시고, 자, 우리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방법은, 자, 주, 시, 건, 택, 토, 공, 선, 빈집 이렇게 외웁니다. 자, 다시 우리 힘차게 노래해봐요. 시작. 주, 시, 건, 택, 토, 공, 선, 빈집.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리듬, 항상 리듬과 박자 중요하고요. 나중에 많이 노래를 부르다 보면은 강약 조절이 돼. 제가 강약 조절 해드릴까? 주, 시, 건, 택, 토, 공, 선, 빈집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너 혼자 하는데 왜 이렇게 노래 잘하냐고? 혼자 해도 잘해야죠. 다시 주, 시, 건, 택, 토, 공, 선, 빈집 이렇게 외웁니다. 자, 하나씩 읽어볼게요. 주택법. 여러분 공법 시간에 주택법 배우시겠죠? 주택법은 뭐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 분양할 때 적용되는 법이 주택법이죠. 그다음에 도시및 중앙형 정비법 대표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있잖아요. 이따가 재건축 말씀드릴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 주택이나 상가, 택지 공급받는 거잖아요. 분양받는 거잖아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뭐냐면 상가 분양법이에요. 주택 분양법은 주택법이고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은 상가 분양법이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상가 분양법. 물론 일정 규모 이상이에요. 여러분 주택도 30호 미만 30세대 미만의 주택의 건축은 건축법 적용받거든요. 그 이상만 주택법이고 상가도 예를 들어 오피스텔인데 30실 이상이다. 분양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미만이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택지 같죠? 택지 분양할 때 적용되는 택지개발촉진법. 도시발법 우리 신도시 개발할 때 적용된다고 공법 시간에 배우시죠? 그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 딱 봐도 공공주택 같죠? 공공주택특별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다. 이거는 산업단지 같은 거 조성할 때 택지도 분양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고, 그다음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뭐냐면 소규모 주택에 대한 재건축법이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그러면 대규모 주택은 도시 및 중앙형 정비법이에요. 여러분 그 정비법 지금 일부 배우셨을 텐데 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 짜서 인가 받아서 재건축 시행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은 과정이죠. 그러니 시골의 빈집이나 소규모 주택에 대한 재건축을 할 때 정비법을 적용받게 되면은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쉽지 않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빈집과 소규모 주택에 대한 재건축은 손쉽게 간편한 절차로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을 하나 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8개의 법 중에서 재건축에 관한 법이 2개가 있는데 하나가 도시 및 중앙형 정비법이고 또 하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인데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은 정비법, 소규모 주택의 재건축은 빈집법이라고 하면 돼요. 앞으로 이렇게 줄여서 얘기할 거예요. 여기는 정비법, 여기는 빈집법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 8개의 법률이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부동산을 분양받을 때 적용되는 법이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자, 이 8개의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첫 번째 부동산의 무슨 계약을? 공급계약을 다 신고해라. 이거죠. 시행사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 분양받는 계약이다. 이게 바로 공급계약이죠. 그냥 분양계약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분양계약이라고. 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신고 대상을 다 골라라. 기억번,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 이러면 O, 또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 이러면 O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렇게 푸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자, 이 8가지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여기서 이 밑줄 친 부분, 이 밑줄 치세요, 여러분.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다.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분양권이라고 쓰면 돼. 분양권. 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뭐다? 분양권이다. 분양권. 이 분양권의 매매 계약을 신고해라 이거야. 자, 그러니까 이 8가지 법률에 따라 뭘 했어요?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면 동호서가 나오고 분양 계약 체결된 거잖아요. 이때 이걸 우린 분양권이라 부른다는 거야.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여기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을한테 매매했어. 매매했으면 이거 신고하라고요.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다 라고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 간단해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공급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5.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도 5. 이렇게 푸시면 된다. 보시면 된다.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8가지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 그리고 8가지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으로 취득한 분양권 매매, 이걸 말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재건축이 나올 거예요. 재건축이 나올 텐데, 우리 재건축에 관한 법이 2개 있다고 그랬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하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제 2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죠. 자, 칠판 한번 보시겠습니다. 칠판 한번 보시면, 자, 아파트 재건축을 합니다. 아파트 재건축을 한다. 3,000세대고 3,000세대를 다 부시고 5,000세대 지키로 합시다. 우리 5,000세대로 3,000세대 부시고 5,000세대를 지키로 하자. 그럼 재건축을 한다면은 일단 아파트는 부서지고 뭐가 남느냐? 땅이 남는데 이 땅을 공법 시간에 뭐라고 부르냐면 종전토지라고 불러요. 종전토지. 아파트는 다 부서질 것이고 여기에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지게 될 것이고 그 아파트가 지어지게 될 그 땅을 말합니다. 종전토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자가 결정되었고 사업 시행자는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분양 신청하시오라고 기간을 줘요. 기간을 주는데 자, 이 종전토지 이만큼의 땅 주위를 갑의를 합시다. 조합원이야, 조합원. 자, 갑에게 이제 분양 신청 기간을 주는데 정비법에서 여러분 배우실 때 30일에서 60일 사이로 준다 이렇게 배워요. 분양 신청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3,000세대 부시고 5,000세대 시키려 했잖아요. 그중에 2,500세대는 분양 신청을 했고 2,500세대는 분양 신청을 안 했다 할게요. 안 했다 하자고. 그러면 이제 총 5,000세대를 짓는데 제가 2,500세대는 분양 신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2,500세대는 조합원인 거죠. 조합원 분양을 하는 것이고 그럼 나머지 2,500세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 분양을 해야 되네. 일반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자, 그럼 이제 분양 신청을 받았어. 그럼 이제 사업 시행자는 분양 계획을 짜는데 이 분양 계획을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불러요. 공법에서. 이 관리처분 계획이 뭐냐면 일단 종전 토지에 가격 평가를 해요. 이 평가 금액을 권리 가격이라는 용어를 써요. 권리 가격이 3억이라 하자. 3억. 그 다음에 아파트에 새로 추가로 낼 금액이 있죠. 부담금 더 내셔야 돼. 자, 부담금을 내는데 이 부담금은 2억을 내기로 하게. 그러면 이 5억이 바로 뭐냐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공급 가격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분양가,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 결정된 거예요. 그럼 이제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 짜서 시장 군수에 인가를 받은 다음에 이제 5,000세대의 공급 계약에 체결되는 거예요. 첫 번째, 5,000세대 공급 계약에 체결된다. 자, 이걸 신고해야 돼요. 이게 1번이에요. 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부동산의 무슨 계약? 공급계약을 신고하라. 5,000세대 공급계약 다 신고하라고요. 그러면 이 공급계약을 통해서 2,500세대는 일반 분양을 했잖아 지금. 일반 분양은 조합원이 아니잖아요. 조합원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분양권 취득한 거죠.
그래서 정비법에 따른 공급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그 매매계약, 분양권 매매계약도 뭐 해야 돼요? 신고해야죠. 신고해야 되고 나머지 2,500세대는 조합원 분양이 있잖아요. 조합원 분양. 조합원 분양을 뭐라고 부르냐면 입주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입주권.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시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게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이에요. 여기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았어. 그럼 입주권 매매도 뭘 해라? 이것도 신고해라. 이게 바로 3번이야. 3번. 3번. 여기요. 도시민주공영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 분양받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를 치고 이만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입주권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입주권. 입주권에 뭐도 매매계약도 신고해라. 그럼 결국 이 정비법은 지금 몇 번 나온 거예요? 3번 나온 거죠. 자, 5,000세대 무슨 계약? 공급계약 신고하고 그다음 2,500세대 공급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 매매도 신고하고 또 2,500세대 입주권 정비법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도 신고하라 이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다음 그럼 빈집법. 빈집법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규모가 빈집법은 200세대 미만 정도 이해하면 돼요. 그 이상은 정비법, 그 미만은 빈집법. 그러면 현재 100세대인데 100세대 부시고 150세대 지키로 하자고. 그리고 100세대 분양 신청을 다 했다 쉽게 그냥 계산을 쉽게 다 분양 신청 다 했고 나머지 50세대는 일반 분양이죠. 일반 분양. 그럼 150세대 무슨 계약? 공급계약 다 신고해야 되죠. 50세대 일반 분양 있잖아요. 일반 분양은 이 빈집법 공급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그 매매도 신고해야 되고요. 나머지 100세대는 조합원 분양, 빈집법 여기는 사업시행계획이라고 부르나 봐 얘네들은요. 여기는 관리처분 계획, 여기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권의 매매도 신고하라. 결국 이 정비법하고 빈집법은 3번씩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3번씩 나온다고. 그래서 8가지 법률에 따른 무슨 계약? 공급계약과 또 8가지 법률에 따른 분양권 매매 신고하라고 그 다음에 정비법 입주권, 빈집법 입주권 신고하라 이런 거이고 좀 더 이제 이 2가지 법만 본다면 정비법에 따른 공급계약 정비법에 따른 분양권, 정비법에 따른 입주권, 빈집법에 따른 공급계약, 빈집법, 분양권, 빈집법, 입주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 되겠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고 가끔 이제 어떤 게 시험이 나오게 되냐면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법 있잖아요. 이건 현재 법이 다르죠. 우리가 아까 지난주가 배웠던 건 공인중개사 법령이고 여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 중개대상물 중에는 임목도 있고 또 광업재단도 있고 또 공장재단도 있잖아요. 이거는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게 시험에 잘 떠요. 잘 떠요. 임목과 광업재단, 공장재단 신고대상 아니다. 우리 토지건축물은 맞지만 토지건축물의 신고대상이지만 입광공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지문.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모든 중개대상물은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면 X 이렇게 하면 돼요. X로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칠판통에 예제하나 풀어볼게요. 예제하나 풀어볼게요. 이건 제가 오늘 드린 문제는 아니니까 칠판만 보고 보시면 돼요. 쉬운 문제입니다. 28회 기출문제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을 모두 고르시오. 모두 고르시오. 자,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 계약 어때요? 건축물 분양법 공급 계약 맞았죠? 맞았고.
그다음에 니은 도시개발법 부동산 공급계약도 맞죠. 주, 시, 건택, 도, 공, 선, 빈집 이거. 그다음에 주택법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을 해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시의 분양권 매매도 맞죠. 그다음에 정비법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조자로 선정된 지위 매매도 다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다 맞는 걸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건데 지문 다 맞는 것도 잘 나온다고 그랬죠.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됐고 그다음 이어서 밑에 신고대상 계약 보이시죠? 신고대상 계약은 어떤 계약으로 한정된다? 매매계약으로 한정된다. 우리 현재 100페이지 보고 있어요. 오로지 매매계약만 신고하니까 이런 거 시험 잘 나와요. 교환계약 X, 증여계약 X, 임대차 다 X예요. 근데 우리 내년 우리 입문서에 안 나오고 나중에 기본서에 나올 텐데 2021년 6월 1일부터 어떤 제도가 시행되냐면은 주택임대차 신고라는 제도가 시행돼요. 대한민국의 모든 주택은 아니고 일정 가격 이상 또 일정 지역에 대해서 이제 주택임대차 신고라는 제도가 시행이 되고 뭐 복잡한 제도 아니니까 뭐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배울 거예요. 그래서 2021년 6월 2일자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라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은 뭐는 아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의 신고라는 제가 따로 있는 것이지 이건 전부 다 뭐는 아니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아니라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전부 다 아니다라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어떤 계약만? 매매계약만. 자, 밑에 이제 신고기한은 계약일부터 며칠? 30일.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라 이거예요. 이게 올해 2020년 2월 달에 개정된 거예요. 그전엔 60일이었다가 지금 30일로 바뀐 건데요. 60일일 때는 우리 실거래가 반영이 너무 늦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현재 12월이에요. 60일 안에 신고해야 된다면은 2월 달에 신고해도 되겠죠? 2월 달에 신고하면 3월 달에 실거래가 국토부의 홈페이지에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너무 늦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빨리빨리 하자. 30일로 이렇게 당긴 거예요. 30일로. 그다음 신고관청 이거 중요해요. 신고관청은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이다.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청장을 말해요. 부동산 등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를 우리가 신고관청이라고 부르는데 당연히 우리가 시군구 이렇게 얘기할 때 이 구는 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구청장에게 찾아가는, 구가 없으면 시청에 가는 거죠. 시장에 가는 거잖아요. 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구청장이 신고관청이고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시장이 신고관청인 거고 특별자치시장도 들어가고요. 특별자치도 행정시 시장도 들어갑니다. 가장 핵심은 어디다? 부동산 등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다. 잠깐 칠판 보시고 개념 좀 잡게요. 자, 칠판 신고관청. 여기는 서울 강남구예요. 강남구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근데 이자가 이 강남구에 있는 토지를 중개했대요. 그러면 강남구는 등록관청이면서 신고관청인 거죠. 법은 서로 달라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뭐예요? 등록관청이지. 등록관청이란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라고 하니까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가 등록관청인 거죠. 신고관청은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다.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를 신고관청이라고 부르죠. 이때는 등록관청과 신고관청이 같은 거지요. 같은 거예요.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 강남구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강남구에 사무소 두고 있는 개공이가 서초구에 있는 토지를 중개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강남구는 등록관청이라고 부르고 서초구를 신고관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등록관청과 신고관청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디 가서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 맞춰보세요. 강남구 서초 어디 가서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 당연히 서초구지.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신고관청에 신고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신고하는 거. 여기에 신고하면 틀리는 걸로 문제 잘 나오니까 조심해야 돼.
이게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X. 이번 31에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X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당연히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에 신고하는 거다. 그럼 신고할 때 신고 위반했어. 뭐 신고 안 했거나 거짓 신고했던 과태료 줄 거잖아. 과태료 부과는 강남구가 서초구가 누가 과태료 부과해야 돼? 누가? 강남구가? 강남구 내가 위반한 걸 알아요? 모르죠. 당연히 신고관청에 과태료 부과하는 거예요. 신고관청에. 과태료 부과하는데 근데 문제는 강남구청장은 우리 동네 개공이가 과태료 받은 사실을 모르잖아요. 모르는 걸 누가 알려준다? 서초구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과태료 부과일부터 10일 안에 통보해 준다라고 나중에 나와요. 이게 이제 신고관청의 개념이다. 이 개념 이 정도는 좀 잡고 가셔야 돼요. 신고관청 개념도 잘 잡으셔야 돼. 자, 이제 신고 의무자 갈게요. 신고 의무자는 자, 법률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칠판 먼저 보시고 읽어 드릴게요. 신고 의무자는 당사자 직거래일 때와 중개거래일 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요즘엔 대부분 중개거래예요. 중개거래지만 직거래일 수도 있고 이거 현재 공인중개사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직거래와 중개거래를 다 담고 있어요. 일단 직거래는 원칙, 거래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였죠. 자,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등 아까 배우셨던 거 토지 건축물 공급계약 분양권 입주권 부동산 등에 대해서 어떤 계약 매매 계약을 직거래를 했습니다. 뭐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어디 가서 신고관청에 어떻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신고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국토부령 좀 이따가 우리 다음 시간에 국토부령에 자세히 공동신고나 방법이 나올 텐데 여러분 공동신고의 뜻이 둘이 같이 가는 말일 것 같아요? 매도 매수인이 같이 가라고? 둘이 친해요? 안 친해요? 또 같이 갈 이유가 있나요? 공무원이 두 사람 얼굴 다 보면 누군지 아나요? 모르죠. 둘이 같이 가는 말은 아니고 우리 신고서 작성하잖아. 신고서에 매도인과 매수인 둘 다 서명 또는 날인 둘 다 사인하는 얘기예요. 신고서에 둘 다 사인하면은 신고사가 다 들어간 거잖아요. 다 들어간 거니까 공동으로 신고하라는 말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는 말이지 둘이 같이 가는 말은 아니에요. 아무나 가도 돼. 아무나. 보통은 매수인이 가겠어? 매도인이 가겠어요? 매수인이 가죠. 매수인이 가서 신고불증 받아오고 나중에 등기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매도인이 그래요? 매도인이 나 한 번만 가보고 싶다고. 그럼 매수인이 그러겠죠. 왜요? 나 한 번 가보고 싶다. 한 번도 안 해봤다고. 그럼 이제 하라고 해요. 하라고 하고 매도인이 갔다 와서 매수인한테 신고불증 전달해주면 되는 거지. 일단 공동신고 원칙인데 원칙이라서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예외가 이제 잘 나오죠. 일방이 누구다?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에 신고해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둘 중에 한쪽이 국가 등이라고요. 그럼 거짓 신고할 이유가 없으니까 국가 등이 단도신고입니다. 단도신고. 국가 공공기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이 순서로 기억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냐면 국가 공공기관 지방 같이 합니다. 시작. 국가 공공기관 지방일 때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한다. 문제를 볼게요. 국가와 개인이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거래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OX. X. 공동신고 아니고 국가 등이 단도신고라고 단도신고라고요. 세 번째, 한쪽의 신고를 거부한대요. 그럼 이제 다른 상대방은 국토부령에 따라서 단도신고할 수 있다. 국토부령에 구체적인 신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니까 국토부령에 따라 단도신고할 수 있다. 이 문장도 시험에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시험에 뜹니다. 그럼 왜 한쪽이 왜 거부하느냐?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왜 거부하는지. 현재 매도인은 갑이요, 매수인은 을이다. 둘이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공동신고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자가 옛날에 3억 주고 산 집인데 5억에 매매를 했대요.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래요. 그 사실을 을이 알고
갑한테 뭐라고 부탁하냐면 좋으시겠다고 좋으시겠다 기분 좋으실 텐데 6억에 신고 좀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매도인이 왜요? 그럼 당신 그러면 취득세 더 낼 텐데요? 왜 그렇게 하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을이 제가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사정도 안 좋고 그래서 제가 좀 세금 좀 더 내고 싶어서 그러지요. 그랬더니 갑이 웃기지 마세요. 제가요, 제가 PT 다니거든, PT. 평택행정고시학원 PT 다니는데요. 제가 학원에서 배웠지요. 당신 지금 당장 취득세 더 내는 것 같아도 나중에 이걸 6억에 되팔면 양도세 안 달라고 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을이 다녀? 진작 말하지. 민망하게 진짜. 그럴 게 없기. 알았어. 내가 다 준비했지. 진짜. 알았어. 내가 복비 0.4 제가 내드릴게. 0.4 200만 원 내가 다 준비했지. 이게 왜 그래? 서운하지 않게 해드릴게. 복비 내가 내드릴게. 그랬더니 갑이 뭐래? 됐어요. 뭐 200 가지고 이거 당신 우리 이거 거짓 신고하잖아요. 과태료가 5%예요. 과태료 5% 2,500만 원이 과태료가. 그거 200 가지고 되겠어요? 한 1,000 좀 물을까? 이렇게 하니까 을이 이 사람이 진짜 배운 사람이 더 한다더니 됐어 나 안 해 라고 신고를 뭐 했다? 거부했다 이 말이야. 신고를 거부했다. 오케이? 이때 매도인은 혼자서 단독으로 조용히 신고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야 이게. 이 스토리는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와. 이렇게 한쪽이 거부하면 국토부령에 따라 단독 신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중개거래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썼다 이거지. 그럼 당연히 누가 신고해야 돼? 개공이가 신고해야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계약서를 썼구나. 그럼 개공이가 신고해야 돼요. 당연히 공동중개했으면 공동신고해야 돼요. 근데 왜 한쪽이 또 거부를 할 수 있냐면은 이게 여러분 이제 이거부터 다시 해보면 개공이 신고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되게 당연한 것 같죠.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다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라 그러면 되게 당연한 것 같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 그렇지 않아요. 2006년에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처음 도입할 때 우리 개공에게 신고 의무를 주니까 전국의 개공들 다 들고 일어났어요. 맨날 우리만 갖고 그러냐고요. 이건 신고예요, 신고. 내가 이미 중개는 끝난 거잖아요. 신고는 당사자 둘이 하라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못하면 뭐 시청 가서 구청 가서 신고서 쓰는 방법 물어보면 되는 거지 뭐. 충분히 당사자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한테 신고하라고 하냐. 우리가 신고하게 되면 결국 소득이 노출되나 복비. 소득이 노출되니까 소득세 과세 자리로 활용된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당연히 싫은 거지 우리는. 전국에 다 들고 나서 우린 나 단체로 휴업하겠다고 막 협박하고 그러니까. 그때 개공들이 경매 입찰 대리권을 얻기를 원했거든요. 그때 정부에서 카드를 꺼내요. 그거 줄 테니까 할래? 했더니 알았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딜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2편 우리 이 법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 법 전체에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는 이거밖에 없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말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의무가 없어. 우리가 나중에 뭘 배우냐면 해제 신고도 배우고요. 정정 신청 또 뭐 변경 신고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임대차 계약 신고도 있고 전부 다 신고 의무가 없어요. 외국인 신고 허가, 토지 거래 허가 아무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부동산 거래 신고만 의무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공동 중개했을 때 한 사람이 빠지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내가 할 테니까 다음에 네가 해라. 빠지고 싶으니까 공동 신고라고 준 거고 당연히 한쪽이 거부하면 공동 중개했는데 한쪽이 거부하면 국토부령에 따라 단독 신고할 수 있는 거죠. 주의할 점은 개공이가 신고하지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다음 페이지 제가 예제를 넣어놨는데 예제까지 풀고 이번 시간 맞춰볼게요. 이건 칠판 보고 맞추세요. 그냥 나중에 다 여러분 보실 질문들이에요. 자, 풀어볼게요.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인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OX. OX? O라고요? X예요. 국가가 신고해야죠. 국가가 신고해야죠. 신고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 틀렸습니다. 자, 2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개인이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사자는 공동신고해라. OX. X. 지방공사가 단독신고하라고 그랬죠. 공동신고가 아니에요.
자, 3번.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이 직접 매매 계약을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단도 신고해라. 드디어 오. 자, 4번. 개공이가 신고 의무자가 될 경우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아예 없다. 조심해야 돼 이거. 아예 없다. 맞아요. 개공이 신고 의무자예요. 신고 안 하면 개공만 과태료 받습니다. 조심합니다. 이거 당사자는 의무가 없다는 거. 자, 5번. 개공이가 거래계약서 썼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공동 신고해야 한다. X. 우리 개공이 신고하고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됐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 것이고 이제 구체적인 신고 절차로 들어갈 텐데 자, 여러분 지금 100페이지 하단하고 101쪽의 상단부까지 제가 쭉 지금 공부한 거죠. 방금 공부한 거예요. 자, 이제 101페이지 신고 절차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